자, 2025년도 4회차입니다. 무선설비 기사 디지털 전자회로 보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001이라는 이진수를 주고요. 그레이 코드로 고친다면 어떤 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1001이다. 이진수 중에서 가장 상위 비트를 가장 중요한 비트라고 해서요. MSB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 비트, 하이 비트를 최소 비트라고 해서 LSB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런 MSB는 그레이 코드로 고치는 방법이 첫 번째 MSB는 내려 쓰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이를 그대로 내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이 두 비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면 1이고요. 같으면 0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비트를 비교해 가지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것도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면 1, 같으면 0이니까 같잖아요. 0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르니까 뭐가 될까요?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시스템화 한다면 서로 다를 때는 1이고 서로 같을 때는 0이 나오는 게이트가 있죠. 그게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것이 이 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이제 그레이 코드를 이 진수로 바꾸는 것도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다 우리가 이것도 배웠으니까 쉽게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는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서로 다를 때 1이냐, 서로 같을 때 1이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법으로는 첫 번째 상위 비트 MSB는 내려 쓰는 것까지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 이웃하는 두 개의 비트를 더해 버려라. 그죠? 더하면 1이 나오잖아요. 또 이걸 더하면 0이 나오죠. 또 이걸 더하면 1이 나오잖아요. 쉽게 고칠 수 있죠. 혹시 더해서 2가 나오는 경우에는 올림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법으로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2번 문제죠. 자, 보건 문제를 이제 디지털 파트 문제를 앞에다 제가 실었어요. 자, 0101 이것과 1000을 합한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3초가 코드로 고쳐라. 3초가 코드로 고친 값은 뭐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이진수 덧셈 해서 또 3초가 코드 만들면 힘들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요 값이 얼마예요? 10진수로 고치면 5지요. 왜?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니까 4의 자리 하나, 1의 자리 하나 있으니까 5잖아요. 뭐 딱 보자마자 이건 8이죠. 8의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8이에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13이죠. 이렇게 10진수로 고쳐놓고 이걸 3초가 코드로 고치면 돼요. 자, 먼저 13을 BCD 코드로 고치면, 자, BCD 코드는 10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몇 자리로? 4자리로 바꾸는 코드죠. 그래서 이 한 자리를 4자리로 고치면 0001이 될 겁니다. 그죠? 또 요 한 자리를 4자리로 고치면 001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3초가 코드는 이 BCD 코드에다가 0011이라는 3을 더한 코드를 우리가 3초가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코드 배울 때는 정의를 내오라 했어요. 그래서 BCD 코드는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자리씩 이렇게 표현하는 코드가 이제 BCD 코드고 3초가 코드의 정의는 BCD 코드를 그 BCD 코드를 가지고 각각 자리마다 3씩 더해서 만든 코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에다만 3을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라도 3을 더하는 거예요. 3은 0011이죠. 그래서 이걸 뭐 더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3에다 1을 더하면 4잖아요. 4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4를 표현하면 01, 002, 4죠. 그 다음에 여기도 0011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에다 3을 더하면 6이잖아요. 6을 표현하면 돼요. 011, 02, 6이죠. 뭐 더하셔도 되지만 그냥 10진수로 생각해서 바로 나타내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00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0110 찾아보시면 답은
1번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3초각 코드로 바꾸는 방법은 연산을 다 해놓고 10진수로 생각해가지고 BCD 코로 먼저 고친 다음에 각 자리마다 3씩 더해주면 3초각 코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문제. 자, 입력 주파수가 주어졌어요. 1MHz라고 주어졌죠. 자, 이것을 T형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6개, 6단계죠. 종속으로 접속했다라는 거예요. 직렬로 접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했을 때 출력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T 플립플롭이 주어지고, 자, 입력 주파수가 주어지면 플립플롭 하나를 거치고 나면 주파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으로 준다겠죠. 두 개를 거치면 그 절반의 절반이니까 4분의 1로 줄죠. 또 하나를 거치고 나면 그 절반의 절반의 절반이니까 어때요? 2의 3승, 8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를 거치고 나면 2의 6승 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주어지면 그 주파수를 2의 6승으로 나눠주면 출력 주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MHz니까 1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 아닙니까? 그것을 2의 6승으로 나눠주면 이건 이제 계산기 누르셔야죠. 약 15.625라는 주파수가 나와요. kHz라는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가죠. 자, 다음은 부계환 증폭기의 기본형이다 그랬어요. 옳은 명칭은 뭐냐? 이건 우리 교재에서 이제 많이 연습을 했었죠. 자,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궤환이다 그랬어요. 근데 출력을 돌릴 때 어떤 신호를 돌리냐? 자, 먼저 이 출력점은요, 어떤 신호를 가져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어요. 전류는 직렬로 가져오는 거예요. 전압은 병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단자를 보면 병렬이에요, 직렬이에요? 병렬이죠. 만약에 직렬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이게 저항이 있다면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야 직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병렬이잖아요. 그래서 병렬로 가져오는 성분은 뭐다? 전압이라겠죠. 그래서 병렬로 가져오는 성분은 전압이에요. 그래서 N은 전압을 가져오려고 하는 전압 계환 회로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전압을 입력 쪽에 연결할 때는 또 이게 병렬이잖아요. 병렬로 접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병렬 전압 계환 또는 전압 병렬 계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병렬 전압 계환으로 되어 있는 게 3번이 되죠. 3번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렬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연결을 여기를 끊고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를 끊고 이렇게 하나를 연결하면 이게 직렬이죠. 직렬. 그래서 직렬이냐 병렬이냐는 이 부분에서 따지는 거고요. 뒤에서 계환하는 성분은 병렬로 가져오면 전압, 직렬로 가져오면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론 때 많이 연습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4가지 형태 알아두시면 되죠. 딱 보자마자 이게 병렬이잖아요. 병렬로 가져오는 성분은 뭐예요? 전압이죠. 딱 보자마자 이건 직렬이잖아요. 직렬로 가져오는 성분은 뭐예요? 전류죠. 딱 보자마자 병렬이잖아요. 그럼 전압을 가져오는 거죠. 딱 보자마자 직렬이잖아요. 그럼 전류 성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부분은 자, 이거는 뭐예요?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병렬 계환이죠. 그래서 병렬 전압 계환 또는 전압 병렬 계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병렬이잖아요. 그러면 병렬 전류 계환 또는 전류 병렬 계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렬이니까 직렬 전압 계환 또는 전압 직렬 계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직렬이잖아요. 그러면 직렬 전류 계환 또는 전류 직렬 계환 이렇게 부르는 거죠. 4가지 형태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정전압 회로에서 제너 다이오드 내부 저항. 이 제너 다이오드가 내부 저항이 RD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2ohm이랍니다. 2ohm이다라는 거죠. 예, 입력 저항.
이게 이제 입력저항이죠. RS가 입력저항. 이게 얼마예요? 500옴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전압 안정계수예요. 자, 전압 안정계수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죠. 우리가 전압 안정계수는요,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졌을 때는 이 두 저항의 합이에요. 자, RS 플러스 RD죠. 그 중에 이제 이 제너다이오 내부 저항 RD가 안정계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500 플러스 2죠. 5분의 2. 요거 계산해 주시면 안정계수가 나오는데 여기 계산을 좀 해놨어요. 0.00398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약 0.004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빈 브릿지 회로가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형태를 내오라겠죠. 자, 여기에 이제 궤환이 되는, 출력의 일부가 궤환이 되는 것이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비반전 입력 단자의 출력의 일부가 궤환이 되고 있죠. 궤환되는 부분을 보면 캐패시터와 저항이 하나는 직렬이고요. 이쪽은 병렬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를 딱 외우세요. 그러면 이걸 빈 브릿지 또는 웨인 브릿지 또는 윈 브릿지 이렇게 부르는 발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는 외우셔야 돼요. 발진 주파수는 자 2파이 루트 자 이 네 개의 성분을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R1이었다 그러면 R1, 이게 R2였다 그러면 R2, 그다음에 이게 C1이었다 그러면 C1, 이게 C2였다 하면 C2 이렇게 곱한 것분의 1. 이게 이제 빈 브릿지 발진기에서의 발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처럼 성분이 같잖아요. R하고 R, 첨자가 같잖아요. C하고 C. 이렇게 주어지면 어때요? 이 값이 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R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밖으로 빠져나가면 R이 되고 C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빠지면 C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파이 RC분의 1이라는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7번 문제로 가죠. 제너 다이오드는 어떤 영역에서 동작이 최적화된 다이오드냐? 우리가 일반 PN 접합 다이오드는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게 전압이고 전류면 순방향이 이쪽이에요. 순방향일 때 문턱 전압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IV 곡선이죠. 그래서 여기 경계 전압을 우리가 문턱 전압이라 해서 스레스홀드 볼테지, 우리말로는 문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턱 전압은 이 다이오드를 만들 때 실리콘으로 만들면 약 0.7V 정도가 문턱 전압이 되고요. 게르마늄으로 만들면 0.2에서 0.3V 정도가 문턱 전압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역방향으로는 이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흐르지 않아서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미소하게 나타내 보는 것이 I0라고 하는 역포화 전류죠. 소수 캐리에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근데 이제 역방향에 흐르는 전류, 이 소수 캐리에서 흐르는 전류는 단위가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순방에서 흐르는 전류는 밀리 암페어 단위예요. 그래서 10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의 곡선에서 그릴 수 없는 레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안 그려도 되는 것이 이제 역방향 전류입니다. 근데 이제 역바이어스가 이제 심하면 소자가 파괴되면서 전류가 확 흐르는 항복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항복 현상, 블랙다운 현상 때문에 소자가 파괴되면서 확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내가 원하는 이게 문턱 전압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 뭐 흐르는 듯이 안 흐르지 조금 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턱 경계 전압이 있으면 그 전압 이상이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무한대로 딱 흘러주고 그 이하에서는 차단이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이런 곡선이 가장 이상적인 IV 곡선이죠. 그래서 이 일반 다이오드는 PNF 다이오드처럼 일반 다이오드는 이상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온오프 소자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전류가 확 흐르죠. 그래서 방향만 반대지, 흐르는 방향만 전류가 반대지 이상적인 전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이용해 보자라고 만든 것이 제너 다이오드죠.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해가지고 이 낮은 역전압에서도 블랙다운이 일어나도록 유도해가지고 소자가 파괴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제너 다이오드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한번 온이 되면 그 양단의 전압, 제너 전압이라고 하죠. 그 제너 전압이 바뀌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 일반 다이오드는 온이 되더라도요. 이때의 흐르는 전류, 이 전류가 흐를 때는 이때가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흐르는 전류는 그때의 전압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의 양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잖아요.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이. 그러나 얘는 여기든 항상 일정한 전압, 제너 전압이 걸리죠. 그게 제너 다이오드의 특징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한번 온이 되면, 역방향으로 온이 되면 항상 일정한 전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전압 회로의 기준 단자에 쓰이는 다이오드가 뭐냐? 그러면 답이 제너 다이오드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무슨 현상을 이용했어요? 항복 현상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 항복 영역을 이용해서 동작하도록 만든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다. 이런 뜻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가죠. 교류 입력이 220V인 전원을 전파입니다. 정류하여 평균 직류 전압을 얻었다라는 거죠. 평균. 우리가 이제 평균 직류 전압 구하는 공식은 알아야 돼요. 전파는 파이분의 2를 곱하죠. 파이분의 2, VM에다가 파이분의 2를 곱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류 전압, 입력 전압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이건 시력값이죠. VRMS라는 시력값이잖아요. 그럼 시력값과 이거는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시력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파이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를 곱해야 되니까 곱해주고 곱하기 220V죠. 20V. 이해되시죠? 요게 VM은 루트 2 곱하기 VRMS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VRMS가 이게 주어진 거니까 루트 2를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평균 직류 전압은 구하는 방식이 전파일 때는 파이분의 2를 곱해주니까 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동률을 구하는 공식은 맥동률은 어떻게 구해요? 맥동률을 출력되는 DC 전압 요거죠. 전압분의 뭐요? 우리가 출력되는 교류 신호의 RMS입니다. 교류 신호입니다. 출력되는 교류 신호의 RMS예요. RMS. 곱하기 100 하면 리플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몇 프로다? 1%다 이렇게 준 거죠. 여기서 1%다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출력되는 전압의 리플 성부 요 값을 구해라.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요걸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퍼센테이지는 단위가 같으니까 없애버리면 자, 고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RMS, 출력되는 RMS, 교류 신호의 RMS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 없애버리니까 넘어가면 100이 넘어가면 분모로 가야죠. 이거 분모에 있는 건 분자로 가야죠. 이렇게 되죠. 근데 100분의 자, 요 값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죠. 그래서 곱하면 뭐가 돼요? 파이분의 곱하면 440 루트 2 이렇게 되죠. 440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걸 계산하면 약 2V 정도 나옵니다. 약 2V가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뭐가 돼요? 1번이 된다.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같은 회로의 입력에 자, 120V. 자, 시력값이라는 뜻이죠. 교류 신호의 시력값. 주파수가 주어졌어요. 이게 주파수죠. 전파가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출력되는 리플 전압입니다. 자, 리플 전압의 피크 투 피크 전압은 약 얼마냐? 이걸 공식을 좀 외워두세요. 우리가 이제 출력의 리플의 피크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진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 진폭, 입력되는 신호에 그 진폭을 VP라고 할게요.
입력되는 신호의 진폭입니다. 최대 진폭. 이걸 이제 평상시에는 VM이라고 표현하는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시정수 RC분의 T예요. 이게 바로 출력되는 리플 전압의 피크 전압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별도 3개 해놓고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R하고 C값은 여기 있어요. R하고 C값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는 주파수의 역수죠. 그래서 요 60Hz T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60분의 1을 이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60분의 1을 이제 구해놨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60분의 1을 구하면 요게 됩니다. 이게 0.0167, 그러니까 0.016666 계속 나가는 값이 나오더라고요. 약 이 정도 되는 거죠.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R과 C 값은 대입해 주면 되죠. R은 얼마예요? 2kΩ이니까 2 곱하기, 여기는 2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C의 값은 또 얼마예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크로니까.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VM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죠? VM은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이제 VM은 시료값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시료값에다가 120에다가 루트 2만 계산해주면 이게 VM이 나오는 거죠. 원래는 이제 VM이 주어지면 루트 2로 나눠주면 시료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되죠. 120 루트 2를 계산하면 이게 약 얼마가 돼요? 이 169.7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의 전압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해주면 요게 되는 계산이 되는 거고, 요거 곱하기 요것으로 나눠주면 전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이 끝낸 값이 14.17V가 나옵니다. 그래서 14.17이죠. 17이 아니라 17V. 답은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걸 모르면 못 구하는 거죠. 이 공식을 필히 외우세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 4대 1이 아니라 이제 5대 1로 실제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뭐 고쳐갖고 문제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보기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그대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이게 5대 1로 변형돼서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중간 탭이 있는 전파 정류 회로예요. 이 중간 탭이라는 것은 이 코일의 중간에다가 접지선을 단 거예요. 이렇게 접지선을 달면 파가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파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요. 반으로 나눠져서 여기는 이렇게 가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일 때는 같은 플러스로,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반틈이 나눠져서 이쪽에서는 뒤집혀 갖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일 때는 요 마이너스로 간다. 근데 진폭이 절반으로 줄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변압기의 특징을 알아셔야 돼요. 변압기는 4대 1이잖아요. 만약에 1대 1이었으면 이 신호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각각 나뉠 때는 절반씩만 나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압기가 4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4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해진 시료값, 이게 시료값이잖아요. 시료값이 80V죠. 우리가 교류에서 아무 말도 없이 몇 볼트 다 주어진 건 다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60V는 다 시료값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4대 1이니까 4분의 1로 줄면 이거 4로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20V가 되죠. 시료값으로. 근데 이게 절반씩 나눠주면 이건 시료값이 얼마예요? 10V죠. 여기도 10V. 지금 말한 값들은 다 시료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단순하게 뭘 물어봤어요? 2차 측 각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되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압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각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피크 전압은 얼마예요? 10V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10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료값으로 계산을 마친 거예요. 아시겠죠? 자세한 이제 해설은 여기다 달아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 탭이 있는 전파 정류 회로는 이 가해진 전압의 진폭이 절반씩 나눠져서 간다. 그래서 이쪽은 제대로 가고 이쪽은 위상이 뒤집혀서 가는 거죠.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수정 발진기입니다. 야, 우리가 발진기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정, 크리스탈 발진기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안정도가 매우 높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다른 발진기, LC 발진기나 이런 발진기에 비해서 한 200배 이상의 안정도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안정도가 높은 이유가 아닌 걸 고르라 했어요. 아닌 거. 자, 우리가 이제 수정 발진기에서 발진 주파수가 안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자, 우리가 이제 수정 발진기는 유도성에서 발진하죠. 우리가 직렬 공진 주파수가 있고 이제 병렬 공진 주파수가 있는데 그 사이의 주파수에서 이제 발진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발진하는데 이 성질이 이제 유도성을 띠죠. 그래서 수정 발진기는 유도성에서 발진을 하는데 이 구간이 매우 좁지요. 이 좁을수록 뭐가 좋다 했어요? 안정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발진 구간이 좁기 때문에 높다 그랬어요. 안정도가. 그래서 리액턴스가 유도성이 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자, 주위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항온조라는 걸 씌워가지고 온도에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막아놔요. 그래서 항온조를 쓰기 때문에 주위 온도 변화에 영향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수성 진동자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안정적입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성 진동자는 특히 Q가 높습니다. Q가 우리가 선택도라고 하는 거죠. 이 Q가 굉장히 높아요. Q가 높을수록 안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Q가 높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진 주파수가 안정된 이유죠. 자, 발진 조건을 만족하는 유도성 주파수 범위가 넓다 그랬는데 좁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다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주위 온도 영향을 적게 받는다겠죠. 항온조라는 걸 씌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나 부하 변동에 의해서 안정도가 높아요. 우리가 이제 전원이나 부하 변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발진기는 앞에 뭘 둬요? 완충 주폭기를 두죠. 부하의 진동을 막기 위해서 완충 주폭기를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전동자의 Q가 높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유도성 범위에서 동작을 하긴 하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으로 가죠. 자, OPM 부분 문제, 보너스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난이도가 있냐? 한번 살펴보죠. 자, 2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득을 구하라. 뭐죠? 최종 이득. 예, V 인분의 V 아웃이니까 이득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앞에 있는 OPM프를 보니까 자, 반전 입력에 신호가 들어갔어요. 반전 증폭기죠. 이게 반전 증폭기의 이득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출력 이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R온이라고 보고 이걸 RF라고 본다면 반전 증폭기는 반전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R온분의 RF죠. 곱하기 입력 전압 VI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만 해보면 이거 1kg고 이게 3kg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3. 킬로옴은 단위가 같으니까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 V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3배의 V인이 나오겠죠. 자, 이 전압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 출력은 어떻게 나오냐? 요 증폭기는 이 OPM프 증폭기는 뭐냐? 자, 입력이 지금 비반전으로 들어갔어요. 비반전. 비반전 증폭기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1 플러스 R온분의 RF죠. 요게 R온이고 요게 RF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전압인데 입력되는 전압이 요게 아니라 이 저항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입력 전압이에요. 그래서 요 전압을 VA라고 하면 곱하기 VA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 VA를 먼저 구해줘죠. VA, 이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은 요게 이제 하나의 회로죠. 저항이 두 개 있으니까 이 2kg에 걸리는 전압이 VA예요. VA는 자, 전압 분배 법칙이죠. 1kg 플러스 2kg. 단위가 같으니까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어디에 걸리는 거? 2kg죠. 2kg에 걸리는 입력 전압이 요거죠. 마이너스 3V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 3하고 여기 3이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2배의 V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배의 V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는 1kg고요. RF는 5kg니까 1분의 5. 그럼 1분의 5는 5니까 1 더하면 6이 되죠.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2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2V인이 됩니다. 그럼 이득을 구하겠으니까 이 입력 전압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V인분의 Vout이 되죠. 그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는 위상이 바뀐다는 것이고 이득은 12배가 증폭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할 줄을 아느냐가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A급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증폭기의 전력 증폭기에는 A급, B급, C급, 그다음에 AB급, 물론 이제 D급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는 D급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사 시험에는 A, B, C급하고 AB급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 이제 A급은 우리가 효율은 별로 안 좋죠. 최대 효율이 50%다라는 거죠. 예, 병렬 부하일 때 50%고요. 직렬 부하만 썼을 때는 25%예요. 이것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구분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냥 최대 50%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효율은 얼마요? 50%죠. 이제 A급은 외율이 좋죠. 전파가 다 나오는 거죠. 그것을 유통각이라 유통각. 전파가 다 나오니까 2파이 360도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통각은 180도가 아니라 360도가 되는 거죠. 2파이니까 360도 다 나오는 거죠. 효율은 50%로 작고 그 다음에 외율은 얼마 없다는 거죠. 파가 다 나온다. 깨끗하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급은 어디서 동작하냐면 DC 부하선에 우리가 부하선에 보면 중심에서 이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차단점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우리가 C급이 되고 차단점 이하에서 B급이 되고 차단점 이하에서 동작하면 C급이 되는 거죠. 차단점에서 동작하는 건 무슨 급? B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급과 B급 사이에서 동작하면 이제 AB급이 돼요. 그래서 DC 부하선의 중심에서 동작하는 것이 뭐예요? A급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A급 증폭기의 애곡 정도는 전력 증폭기 중 가장 크다, 가장 적죠. 가장 적어요. 그래서 1번 말고는 다 틀렸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다음 논리회로는 어떤 논리 게이트로 동작하느냐 그런 거죠.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이 화살표가 있는 쪽이 2m죠. 반대쪽이 컬렉터, 가운데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접지니까 0V라고 보고 VCC니까 여기는 5V라고 본다면 자, 여기가 출력이잖아요. 여기나 같으니까 여기가 출력이라고 보시면 여기가 출력이에요. 자, 만약에 이 트랜지스터가 ON이 되면 이쪽으로 ON이 되면 이렇게 흘러서 접지로 다 연결돼 버릴 겁니다. 그러면 0V가 돼 버릴 거예요. 여기도 ON이 되면 이렇게 연결돼서 접지로 다 흘러버릴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 다 오프가 돼야 얘도 오프고 얘도 F가 돼야 끊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압이 이렇게 나가서 얘는 1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ON이 돼버리면 다 접지화 돼가지고 이 출력선이 접지와 연결이 돼버리죠. 그러면 0V가 나가서 0이 나온다. 그래서 한마디로 둘 다 오프일 때 언제 오프가 돼요? 이 베이스와 2m 간의 전압이 0.7V 이상이 나야 ON이 되죠. 그러면 이제 0이 입력되면 0V가 되니까 오프가 되는 거죠. 1이 입력되면 5V니까 ON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둘 다 오프가 되려면 둘 다 0이 들어갈 때, 00이 들어갈 때만 1이 나오고 다른 경우는 모두 다 뭐예요?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00이 들어갈 때만 1이 나오고 다른 경우는 다 0인 이런 논리회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AND도 아니고 OR도 아니잖아요. 제가 AND하고 OR가 아니면 NOT도 아니고 그러면 한번 뒤집어 봐라 그랬어요. 뒤집어 봐. 자, 여기 0이고 1, 1, 1 이렇게 뒤집어 보면 뭐가 돼요? 00일 때만 0이고 하나라도 1이면 1이 나오는 건 OR죠. 그래서 뒤집었을 때 OR니까 뒤집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OR의 반대인 NO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 회로는 노하다라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다음 우리 같은 회로에서 콘덴서 양단, 여기 출력에 있는 이 콘덴서 양단의 스텝 응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텝이라는 것은 이런 응답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 상태가 0V였다면 충전이 다 됐을 때를 5V라고 한다면 0V에서 5V로 올라가고 또 방전될 때는 5V에서 0V로 내려가는 이런 응답을 스텝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적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실제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갈 때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했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어떻게 해요?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슨하게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0V에서 이 콘덴서에 다 완벽하게 충전되는 시간이 여기까지 다 올라가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겠죠. 한 90% 정도만 올라가면 충전이 됐다 이렇게 본다겠죠. 그 다음에 이 100%에서 이제 방전될 때 0으로 다 떨어져야 방전되느냐? 그렇지 않다겠어요. 약 하이 10%까지만 이하로 떨어지면 방전이 됐다 이렇게 본다겠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용어가 있는데 0에서 요 10%죠. 10%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딜레이 타임이라고 해서 지연 시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에서 이제 90%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라이징 타임이라고 해서 상승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 시간하고 딜레이 시간을 더하면 온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턴 온에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오죠. 자, 반대로 충전됐다가 90%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토리지 타임이라 해서 축적 시간이랍니다. 그 다음에 90%에서 이제 10%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폴링 타임이라고 해서 하강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시간을 더하면 턴 오프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턴 오프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이지 못한 이 펄스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펄스의 폭은 어떻게 되냐면 이 0에서 100% 그 사이 딱 중앙을 딱 그어요. 그으면 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노란 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이 시간을 재면 그게 바로 펄스의 폭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가 0%고 100%면 50%인 구간을 딱 그어요.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점과 이 만나는 점에 걸리는 시간을 재면은 그게 바로 펄스의 폭이 되는 거예요. 펄스의 폭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 문제죠. 우리가 이제 상승 시간이죠. 라이징 타임, 상승 시간. 요 이제 라이징 타임, 이 상승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 상승 시간은 이 시정수가 주어졌을 때, 2.2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2.2 곱하기 시정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타워라는 게 시정수인데 이 시정수 값을 준 거죠. RC 값을 준 거예요. 얼마요? 2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2.2 곱하기 2 마이크로세크 그러면 답이 이제 4.4 마이크로세크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금방 4번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4.4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6번 문제로 가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은 필터는 뭐냐? 이거 보자마자 금방 답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기초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수동 필터가 있고 이제 능동 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동 필터죠. 이 캐패시터가 이게 여기에 미자라겠죠? 미자가 입력해 있으면 미분기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기. 미분기는 하이패스 필터다. 만약에 이 미자가 출력 쪽에 있으면 적분기죠. 적분기는 로우 패스 필터다. 제가 꼭 외워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얘는 고역 통과 필터다. 답은 2번이다. 금방 나와요. 아니 교수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 이건 회로 이론 파트로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쪽이 입력이고요. 이쪽이 출력이에요. 그래서 이 필터를 거쳤을 때 전달 함수라는 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달 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전달 함수는요. 함수는 원래는 이제 입력을 구하고 출력을 구해서 전달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입력 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임피던스가 있어요. 입력 쪽에서의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럼 출력 쪽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가 있어요. 그렇게 구하면 전달 함수를 쉽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 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얼마냐? 자, 이쪽에서 입력에서 바라보면 요 두 개가 직렬로 있죠. 직렬로 더하면 돼요. 자, R은 저항이 R이죠. C는 저항이 뭐예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원래 이제 C는 J 오메가 C분의 1이 저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J가 분자로 가면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력 쪽에서 봤을 때 임피던스는 이 출력에서 봤을 때는 R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R입니다. 이게 이제 전달 함수를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돼요. 자, 뭘로 해석하냐면 오메가를 해석하는 거죠.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각 주파수죠. 각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잘 들으세요. 주파수가 0일 때는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 거죠. DC 신호인 거죠. 주파수가 0일 때를 보면 낮은 주파수일 때는 자 0을 대입해 볼게요. 이 0이면 이 전체가 0이에요. 이 0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예, 무한대하고 어떤 걸 더하든 빼든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신호는 전달 함수가 0이라는 것은 입력파에다 0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달 함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달 함수는 곱하는 값이에요. 입력에다 곱해서 나오는 값이 전달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파에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 뭔가를 곱하는 값이 전달 함수입니다. 전달 함수가 0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 큰 값을 입력을 줘도 0을 곱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는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한대라고 생각, 무한대.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이 되죠. 무한소가 되죠. 그러면 이건 0이 되니까 없어지고 R분의 R은 1이 되죠. 그러면 입력파에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입력파가 출력으로 그대로 나가죠.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출력으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는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호의 크기를 본다면 전달 함수만 그려보면 전달 함수를 그려볼까요? 전달 함수의 크기를 보면 1이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는 통과 못하니까 없어지고요. 높은 주파수는 1로 통과한다. 높은 주파수는 통과하고 낮은 주파수는 제거한다는 거죠. 그 경계가 되는 주파수가 차단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차단 주파수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것 같고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전달 함수를 구해서 이런 거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형태를 내어버리시라겠죠. 그래서 이 캐패시터가 이렇게 입력 쪽에 이렇게 있으면 뭐라? 이게 미자라고 보시고 미분기다. 그러면 하이패스 필터다. 이 캐패시터가 이렇게 출력 쪽에 있으면 뭐다? 적분기다. 로우 패스 필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L은 반대라 했죠. L은 자 저항이 이쪽에 있고 이제 L이 출력 쪽에 있으면 이것과 같은 미분기 하이패스 필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이 입력 쪽에 있고 저항이 이제 출력 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적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밴드 패스 필터라든지 밴드 리젝션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자, 바이폴라 저파 트랜지스터 BJT에서 컬렉터와 이미터의 역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보면 Np형을 따져볼까요? Np형. 자, N 플러스 T 플러스 N. 자, 그럼 이쪽은 예, 순방향을
전압을 주죠. 이쪽은 역방향 전압을 주죠. 그래서 여기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주고 여기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강하게 준다고 그랬죠. 농도가 높은 쪽이 2m, 반대쪽이 컬렉터, 가운데가 베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PN 접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공간 전하 영역, 공피층이 있을 거고 여기도 PN 접합이니까 공간 전하역, 공피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순방향이니까 이 공피층이 거의 좁죠. 근데 이제 이걸 역방향을 강하게 주니까 이 공피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면 이 베이스 폭이 줄죠. 그러면 여기서 다수 캐리어가 넘어갈 때 여기서 잡히지 않고 여기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출력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래서 베이스 폭이 줄면서 출력 전류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방향 전압을 증가하면, 이 역방향 전압이 높아지면, 컬렉터와 이미터의 역방향 전압이 높아지면 베이스의 유효 폭, 이 베이스 폭이 준다라는 거죠. 줄어들어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적게 흐르고요.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무슨 효과라고 해요? 얼리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핀치오프라든지요, 펀치수로라든지 바디 효과 모두 다 시험에 나올 법한 용어들이에요.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펀치수로는요, 작년도 이제 군무원 시험에도 처음으로 소개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죠. 자, 이번에는 이상적인 펄스예요. 이상적인 펄스는 이렇게 되죠. 이상적인 펄스에는 항상 듀티 사이클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충격 계수, 듀티 사이클. 자, 이게 이제 펄스가 움직이면요, 이게 이제 주기죠.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시간, 주기고요. 이걸 이제 펄스의 폭이라고 해서 타워라는 기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주기분의 타워 곱하기 배 하면 이게 이제 듀티 사이클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상적인 펄스 파형에서 점유율이 3%다. 이 점유율이 듀티 사이클이에요. 충격 계수라는 뜻이죠. 이것을 몇으로 줬어요? 3%라고 줬어요. 구하라는 게 아니라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펄스의 반복 주파수를 줬죠. 이건 주기잖아요.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분의 1이죠. 주파수가 1kHz 이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펄스의 폭을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넣어주면 되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게 퍼센테이지는 없어지고요. 그럼 펄스의 폭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100이 넘어가고요. 3 곱하기 주기죠.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이 주파수가 얼마였어요? 1000이었죠. 그래서 100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주기가 넘어가야 되니까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15승이네요. 5승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고치기 위해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니까 30 마이크로 세크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펄스에서는 이제 듀티 사이클, 충격 계수 구하는 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펄스에서는 아까 용어들이 있었죠. 상승 시간, 지연 시간, 하강 시간, 축적 시간, 턴 온, 턴 오프 시간, 그 다음에 라이징 타임 구하는 거, 펄스의 폭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19번 문제입니다. 딱 보자마자 차동 증폭기네요. 이건 차동 증폭기죠. 차동 증폭기는 어디에 사용돼요? OPM프의 입력단에 사용되죠. OPM프의 입력단에는 차동 증폭기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동 증폭기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 OPM프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틀린 것은 뭐냐? 전압 이득이 무한대죠. OPM프는 전압 이득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차동 증폭기지만 OPM프의 입력단에 쓰니까 OPM프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OPM프의 특징이 그동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죠. 이상적인 OPM프의 특징, 입력장은 무한대, 출력장은 영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드리프트 특성이 없어야죠. 온도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동상신호 제거비, CMRR이라는 동상신호 제거비는 클수록 좋죠. 무한대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거의 없다 그러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적인 증폭기 설명으로 틀린 거.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차동 증폭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는 OPF, 이상적인 OPF의 특징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OPF 특징 첫 번째,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 출력 임피던스는 0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압 이득은 무한대야 된다. 세 번째, 대역폭도 무한대야 된다. 그렇죠? 네 번째, CMR. 이것도 무한대야 된다. 그다음 다섯 번째, 오프셋. 오프. 셋. 전압이나 전류는 0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첨가한다면 스루레이트는 클수록 좋다겠죠. 응답 속도죠. 응답 속도.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나오는 속도. 스루레이트는 클수록 좋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OPMP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20번으로 가죠. 자, 정류회로에 있어요. 부와 양단의 평균 직류전압이 주어졌어요. 부와 양단의 평균 직류전압이 15V로 주었습니다. 자, 결호분이 이제 0.3이 포함됐을 때 맥동률. 우리가 앞에서 푸는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맥동률은 VDC분의 VRMS죠. 곱하기 100일 텐데 이 맥동률을 구해라 이 말이죠. 자, VDC가 여기 나와 있네요. 15V라고. 그다음에 결호분은 0.3V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저렇게 아무 말이 없이 볼트로 나온 것이 시력값이에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곱하기 100.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약 2% 정도 나오네요. 2%. 답은 2%.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전부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